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 요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이제 규준이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규준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검사 점수 해석을 할 때 필요한 기준이 되는 자료예요. 그래서 이 규준을 바탕으로 내가 받은 어떤 검사 점수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규준은 특정 검사 점수 해석에 필요한 기준이 되는 자료다. 그래서 특정 개인의 점수, 내가 받은 점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는 게 이 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개인의 점수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규준이다. 그래서 이 박스의 내용이 나오면서 기출이 됐었죠. 이 박스의 규준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수검자와 다른 사람들의 점수를 비교하여 높거나 낮은 정도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 검사 실시 후 수검자의 점수를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1, 2, 3, 4, 5 중에 이제 규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규준, 답. 이게 이제 기출이 됐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에 이제 규준이란 내용이 있죠. 이 외에 이제 여기에 많이 제시됐던 다른 그 문항들에는 뭐 심리검사 또는 심리평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었어요. 자, 1번의 규준 설명입니다. 그 다음 2번 심리검사와 평가 윤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표준화 검사라고 하는 것, 표준화 검사라고 하는 건 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하고 채점하는 모든 과정들이 일련의 어떤 체계적으로 구성된 게 이제 표준화 검사죠. 첫 번째 점에 한번 보시면 표준화 검사를 하더라도 결과를 해석할 때는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나 개인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겠죠. 두 번째 점에 동의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평가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세 번째, 법률에 의해서 위임된 경우나 승인된 경우에도 개인의 동의 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비밀 정보를 최소한 정보로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위임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심리검사할 때는 동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위임된 경우, 승인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정보를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점에 보시면 수검자가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보장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맞는 설명이죠. 비밀보장 예외 조항이 있죠. 비밀보장을 해야 되는데 심리검사도 비밀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죠. 마지막 점에 보시면 평가 결과를 보여주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검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심리검사 그리고 그 평가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심리평가의 목적. 심리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내담자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를 명료하기 위해서,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치료적 관계로 유도하기 위한 것 아주 중요합니다. 치료 결과 평가하기 위한 것. 다 맞는 내용들. 네 번째, 4번. 심리검사 역사와 관련된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 중에 이제 옳게 설명되고, 옳지 않게 설명된 어떤 내용들이었죠. 그 중에 이제 군대 베타, 우리 아미 베타라고 하는 검사가 어떤 거냐. 첫 번째 점에 보시면 군대 베타, 아미 베타 검사는 알파 검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작되었다. 맞는 얘기죠. 아미 알파가 언어성으로 된 거고, 그래서 문맹자들도 있었고, 다른 나라, 그죠? 언어를 쓰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을 위해서는 비언어적 검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아미 베타가 된 거죠. 두 번째 점, 군대 알파 검사는 미국의 제1차 세계대전 개입과 함께 군입대 대상자의 선정, 부대 배치를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성인용 집단 지능 검사 이것을 만들어줘라. 이제 군인들을 막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군인들 많이 데리고 왔는데 이들을 부대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 지능 검사가 필요했고 그때 만들어진 게 아미 알파고 그것을 비언어적으로 만든 게 아미 베타였죠. 이런 어떤 내용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세 번째 점 아미 베타 군대 베타 검사는 외국인이나 문맹자를 위한 비언어성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미 베타 검사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아미 베타 요것은 이런 어떤 검사가 나왔던 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이라서 1917년 정도로 우리가 요 아미 베타
아미 알파, 아미 베타를 그때 정도에 개발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네, 저희 5번은 좀 내용이 좀 이상해서 스킵하고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평가 보도록 할게요. 전통적인 행동관찰과 비교하여 특정한 행동과 맥락 변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행동평가다. 두 번째, 행동면담을 통해서 선행사건, 행동, 결과 간의 관계를 기술하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행동평가죠. 그래서 선행사건, 그리고 행동, 그리고 그 결과, 관계를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점에 보시면 규준적인 접근보다는 개인 특이적 접근을 따르는 게 행동평가이고요. 네 번째, 개인의 성향보다 상황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행동평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점에 보시면 한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행동, 감정, 인지뿐만이 아니라 이 요인들이 생리적 기능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해서 심리, 생리적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이 행동평가와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 행동평가는 행동주의 원리에 근거해서 개발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제 행동에 선행하는 요인과 그 다음에 이후 결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하는 방법이 행동평가 방법이죠. 그래서 행동평가 방법에는 우리가 행동 면담도 있었고 행동 관찰도 있었고 인지적인 행동평가도 있었고 고인지적인 행동평가 가운데 정신 생리적 평가 이런 것들이 들어갔었죠. 그 다음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검사 종류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한번 보면 MBTI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만든 성격 유형 검사 KABC 카우프만 아동용 지능 검사죠. 이것은 카우프만 아동용 지능 검사라서 이것은 신경심리학과 인지처리 과정 이론을 근거로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카우프만 아동과 관련돼서 이제 지능 검사를 실시하는 건데 순차 처리 척도, 동시 처리 척도 그것을 합쳐서 인지 처리 과정 척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습득도 척도 이렇게 해서 어떤 인지적인 어떤 특징을 알아보는 아동용 지능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16 성격 요인 검사, 16 PF 지능 요인을 성격의 한 범주로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한 검사죠. 카텔이 이제 만든 검사. 그 다음 TAT는 주제통합 검사죠. 이 주제통합 검사는 자아와 환경, 대인관계 역동 측면을 평가하는 투사적 검사가 되죠. 그 다음에 HTP 집나무 사랑검사, 인격의 양상을 측정하기 위한 투사적 검사. 이런 어떤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8번 보도록 할게요. 심리검사 실시와 해석. 첫 번째, 표준화된 심리검사에서 검사자는 원칙적으로 검사 요강의 지시문을 그대로 따라야 하죠. 검사자가 임의로 지시문을 첨가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삼가해야 된다. 두 번째 점에 보시면 다양한 심리검사의 내용, 특징 등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검사 내용상 검사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심리검사를 선택해서 심리검사를 실시해야 되죠. 세 번째, 검사자는 수검자의 응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과도한 친밀감, 냉정함을 보이지 않도록 하고 너무 과도하게 친밀해도 안 되고요. 너무 냉정해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수검자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인도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되겠죠. 네 번째, 지시문은 수검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령, 성격, 교육 수준, 직접 수준, 환경에 따라서 달리 살 수 있고 심리검사의 결과를 영구적, 반영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에 빠지기 쉽다. 네, 이런 어떤 특징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보도록 할게요. 심리검사의 특징입니다. 심리적 구성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 구성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나 지능이나 그래서 직접 측정할 수 없고 간접 측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간접 측정하기 위해서 조작적 정의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어떤 간접적 측정이 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리검사 도구가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 구성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심리검사죠. 최대 수행 검사라는 게 있죠. 최대 수행 검사, 여기에는 지능 검사, 적성 검사, 성취도 검사, 운동 능력 검사 이런 것들이 최대 수행 검사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수검자의 행동에 대한 양적 측정을 통해서 개인 간 비교가 가능하게 되죠. 그 다음 투사적 검사는 수검자의 반응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평정자 간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투사적 검사는 그렇죠. 검사자마다 이런 어떤 평정자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어떤 검사를 실시해서 해석하는데도 임상 경험이나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경험들, 능력들 그것에 따라서 같은 것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해석 과정에서 평정자 간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객관적 검사는 점수를 가지고 해석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검사를 가지고 해석할 능력들이 나오는데 투사 검사는 특히나 더 평정자 간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개인의 소수 표본 행동을 측정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의 전체 행동을 예견할 수 있는 게 심리검사입니다. 그래서 소수 표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 상황에서 보여준 그 행동이죠. 검사 상황에서 보여준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의 어떤 특징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검사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소수 표본 행동을 측정해서 그걸 바탕으로 전체 행동을 예견할 수 있는 게 심리검사다. 10번 전통적인 심리검사 제작 순서, 목적 설정하고 내용, 검사 내용, 무엇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검사를 실시할지 검사 방법, 문항을 개발한 다음에 예비 검사를 한번 실시하고 그 문항을 분석하죠. 그 다음에 본검사 실시해서 신뢰도 타당도 검토하고 기준 검사 요강을 작성한다. 11번 보도록 할게요. 심리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예요. 신뢰도와 타당도 관계,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 특징 한번 알아보면요. 검사 문항이 많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진다. 맞는 설명이죠.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문항수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를 볼 때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측정한 거, 두 번째 측정한 거, 그것이 일관성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뢰도는 일관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검사 결과의 일관성. 그런데 검사 문항이 한 문항 갖고 하면 어떤 때는 yes로 대답했는데 그 다음에는 no로 대답했어. 이 문항에 대해서. 그럼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문항이 여러 개면 여기가 한 50문항까지 있으면 뭐 이 하나를 yes로 했고 그 다음에 no로 했어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런 문항수. 그래서 검사의 문항이 많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하지만 아주 계속 많아진다고 이게 정비례로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 문항이 많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진다. 또 개인차, 그쵸? 검사 문항,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렇게 검사 문항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차가 클수록, 그쵸? 개인차가 클수록 신뢰도가 좀 높아지죠.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이 차이가 확실하게 나면 그 다음 했을 때도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개인차. 그래서 집단이 이질적일 때, 한 집단이 이질적일 때 변별도가 높아져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 얘기죠. 개인차가 크면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다. 검사 문항이 어느 정도 많은 것. 개인차가 클 때. 이럴 때 신뢰도가 영향을 받죠. 그리고 문항 반응수도 그렇죠. 문항 반응수. 그래서 진위형 문항보다는 5점 척도 막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선다형 문항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죠. 그래서 문항 반응수도 신뢰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예측 타당도는 준거 타당도의 한 종류다. 준거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이 준거와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만든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러한 준거 타당도에 들어가는 것, 거기에 들어가는 게 예측 타당도이죠.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예측 타당도는 준거 타당도의 한 종류가 되고요. 그 다음 동형 신뢰도는 두 검사 실시 결과 간의 상관계수를 계산해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동형성 계수를 측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상관을 보는 거, 그걸로 신뢰도를 추정하는 거.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있었고 한 번 실시하고 두 번째 실시했을 때 그것의 일관성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두 번 실시하기 때문에 학습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형 검사 신뢰도를 측정하죠. 비슷한 A형, A-형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두 번 동형 검사를 만드는 게 힘들기 때문에 반분법을 쓰고, 그죠? 하나의 문항을 반으로 쪼개서 쓰는 거죠. 반분법을 쓰고, 그 다음에 내적 일관성 방법으로 크롬 발파 구할 수 있는 모든 반분법을 다 구하는 거죠. 이렇게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동형 검사 신뢰도, 두 검사 실시 결과 간의 상관계수를 계산해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이죠. 크롬 발파는 신뢰도 추정 방법으로 내적 일관성을 구하는 거다. 맞는 이야기. 그래서 심리검사 신뢰도 타당도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K-WISC5 조검사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5번째 판. 여기에 들어가는 것, 그림 기억, 순차 연결, 선택, 공통 그림 찾기, 행렬 추리 이렇게 있는데 우리 K-WISC5 한번 먼저 잠깐 볼게요. K5판, 5번째 판이 이제 쓰이는 거죠. 5번째 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언어 이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공간, 그죠? 시공간, 그 다음에 유동추론,
그리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언어 예에 들어가는 게 공통성, 어휘, 상식, 이해 이렇게 들어가고 시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토막, 그 다음에 퍼즐, 그죠? 토막짜기와 퍼즐이 들어가고 유동 추론에 들어가는 것이 유동추 행렬, 무게 비교, 행렬, 무게 비교, 공통 그림, 산수. 작업 기억에 들어가는 것이 숫자, 그림 기억. 그림 기억이 본 그림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K5 해보면 또 새로 나온 검사잖아요. 또 되게 또 신선하고 재미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요 그림 기억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순차 연결. 그 다음에 처리 속도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기호 쓰기, 동영 찾기, 선택 이런 소검사들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중에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들을 한번 보면 그림 기억, 요 그림 기억. 여기 작업 기억이 들어가는 요 그림 기억 보면 제한 시간 내에 한 개 이상의 그림이 있는 자극 페이지를 본 다음에 반응 페이지를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그 그림을 가능한 순서대로 봤던 거 순서대로 찾는 게 요 그림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순차 연결은 연속되는 숫자와 글자를 보고 숫자는 오름차순, 글자는 가나다순으로 암기하는 게 순차 연결이 되죠. 순차 연결. 그 다음에 선택 여기 들어가 있죠. 선택. 제한 시간 내에 무선으로 배열된 그림, 일렬로 배열된 그림 훑어보고 표적 그림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공통 그림 찾기. 여기 유동추론에 들어간 공통 그림 찾기. 두 줄, 세 줄로 이루어진 그림들을 보고 각 줄에서 공통된 나무, 나무 또 음식, 꽃 이런 거 찾는 거거든요. 공통된 특성으로 묶을 수 있는 그림을 하나씩 고르는 거. 행렬 추리, 우리 행렬 추리 여기 있죠. 행렬이나 연속의 일부를 보고 행렬 또는 연속의 완성을 찾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 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이즈포의 핵심 소검사로 되어 있는데 이건 K-위스크 네 번째 판 아동용이요. 아동용 K-위스크4의 핵심 소검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어 이해의 위스크일 경우, 아동용일 경우에 공통성 어휘 이해, 그 다음에 보충으로 들어가는 게 상식과 단어 추리죠. 지각 추론의 토막짜기 행렬, 공통 그림 찾기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보충으로 빠진 곳 찾기가 들어가고요. 작업 기억에 숫자와 순차 연결이 들어가고 보충에 산수가 들어가죠. 처리 속도에 기호 쓰기 동영 찾기 들어가고 보충에 선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3번은 웨이즈4가 아니라 위스크4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보도록 할게요. 썰스톤의 다요인, 기초정신능력, 7가지 기초정신능력, 7PMA를 얘기하는 거죠. 언어 이해수, 공간시각, 지각속도, 기억추리, 단어 유창성. 요거는 기출이 많이 되니까 알아두세요. 그 다음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MPI2의 재구성 임상척도 해석. 요것도 이제 최근에 많이 기출이 됩니다. 재구성 임상척도는 총 9개가 돼요. 9개가 되는데 RCD 그게 하나가 포함돼서 RCD, 그 다음에 RC1, RC2, RC3, 4, 그 다음에 5번과 0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 7, 8, 9 해가지고 이렇게 총 9개 RCD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 2, 3, 4, 6, 7, 8, 9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RC1은 우리가 신체 증상 호소라고 명칭을 하죠. 그래서 소화기능 문제, 두통, 신경과적 증상. RC2는 낮은 긍정 정서라고 부르고요. 불행하게 느끼는 것. 그 다음에 RC3는 냉소적 태도. 그래서 냉소적 태도를 갖는 것. RC4는 반사회적 행동이죠. 그 다음에 6, 여섯 번째는 우리가 피해의식. 피해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남들의 표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7번째는 우리가 역기능적 부정정서예요. 그래서 불안, 짜증,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과 관련되고 8, 이것은 기태적 경험이죠. 기태적 경험. 정신병적 장애에서 나타나는 감각, 지각, 인지, 운동의 장애. 그 다음에 9는 경조증적 상태. 지나치게 빠른 사고 전환, 지나친 활기와 흥분감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됩니다. 16번 홀랜드 직업적성 검사 예술 유형. 홀랜드 직업적성 검사 우리가 현실형, 그죠? 현실형이 있고 탐구형이 있고 예술형이 있고 사회형, 그 다음에 진취형, 또 기업형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관습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술형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특징은 상상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지향하겠죠.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직업활동이 자신의 개인적 관심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러니까 직업을 자기의 성향대로 한다는 거죠. 세 번째, 구조화된 상황 아주 어려워하죠. 성격 특징은 독립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어하고 심미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해요.
직업활동은 문학가, 작곡가, 뭐 무용가, 디자이너, 인테리어 장식 이런 것들이 적합한 특징이 예술적 유형, 그래서 예술형이라고 하죠. 17번 MBTI 선호 지표에 따른 성격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BTI는 많이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에너지 방향에 따라서 외향이냐 내향이냐. 그래서 개인의 주의 집중, 에너지 방향이 외부로 향하는지 내부로 향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E냐, 익스트로버전, 인트로버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식, 감각형, 감각을 통해서 인식하느냐, 직관을 통해서 인식하느냐. 그래서 S냐, N이냐. 정보를 인식하고 수집하는 데 있어서 감각, 오감을 통해서 하느냐, 직관, 육감을 통해서 하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판단 기능, 사고, 감정. 인식된 정보를 토대로 판단을 할 때 사고, thinking, 사고를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감정형이냐 무엇을 더 중시하느냐죠. 그 다음에 생활 양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이렇게 나눠지죠. 18번 MMPI A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L척도, 타당도 척도 중에 L척도죠. L척도는 수검자가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다소 고의적이고 부정직하고 세련되지 못한 시도를 측정하는 타당도 척도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ACYN 척도의 상승은 염세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시니시즘이거든요. CYN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냉소적 태도예요. A 시니시즘에서 CYN A니까 청소년이죠. 청소년용 CYN 시니시즘 이것은 냉소적 태도예요. 냉소적 태도 이것은 타인을 불신하는 것 의심하는 정도와 관련이 돼요. 여기에서 점수가 높으면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은 거죠. 그래서 염세적 태도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내용 척도에 들어가죠. 내용 척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ALN 척도의 상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며 이용당한다고 느껴서 그들과 큰 정서적 거리를 느낀다. 이것은 alienation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외 척도죠. 소외 척도. 내용 척도 가운데 청소년용 중에 하나인 소외 척도. 그래서 이 소외 척도가 높을 때는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얼마나 느끼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게 높으면 사회적인 단절감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이해받지 못한다 이렇게 느끼는 정서적 거리와 관련되는 거. 이것이 ALN 그래서 alienation 요거 소외 척도가 됩니다. 그 다음 강박척도는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걱정하고 반응한다. 이건 임상척도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7번 임상척도, 강박척도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청소년용 MMPI A가 나왔으니까 청소년용 다면적 인성검사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여기 청소년용 내용척도 여기서 중요한 4개가 있었죠. 청소년용에게만 있는 4개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요 소외 척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LAS라고 해서 Low Aspiration 해가지고 낮은 포부. 그래서 성공하는 것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ASCH, 스쿨이겠죠. 스쿨 프로블럼 해갖고 학업 문제. 이건 학업 문제. 그래서 학교 선생님하고 뭐 관계가 어렵다거나 교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 학교 혐오, 뭐 정학, 무단 결석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스쿨 프로블럼. 그 다음에 A 컨덕, 그죠? 품행 문제죠. 컨덕 프로블럼 해갖고 품행 문제. 요 네 가지죠. 요 품행 문제 같은 건 반사회적 행동 규칙 위반 이런 것과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청소년용 내용척도, 청소년들에게만 들어가는 내용척도 네 가지. 요거 기출 많이 되죠. 요것도 이제 내용척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인에도 있어요. 성인은 이제 A가 빠지고 C와 N으로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18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네오 PIR. 5가지 척도,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신경증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 그에 대한 적응의 정도. 이게 높을 때의 의미를 알아두셔야 돼요. 간혹 기출이 낮을 때의 의미도 나오는데 그럼 높을 때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낮을 때도 잘 할 수 있으니까 높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한 거고요. 외향성, 높을 때 열성적, 낙천적. 그 다음에 개방성, 높을 때 호기심 많은 거, 창조적인 거.
우호성 높을 때 이타심 많은 거예요. 성실성 높을 때 목적 지향적, 조직력, 시간 엄수, 자신의 의무 이행에 철저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보도록 할게요. TCI, 기질 및 성격 검사, 자기초월, 인내력, 자율성. 자기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격 차원에 들어가는 거고, 인내력은 우리가 기질 척도에 들어가는 거고, 자율성도 성격 척도에 들어가는 거죠. 그중에 이제 자기초월은 자기 자신을 우주에 통합된 한 부분으로 지각할 수 있는 정도, 자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인내력은 보상이 없을 때 혹은 간헐적으로만 강화되는 경우에도 한 번 보상되는 행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경향. 자율성은 자신이 선택한 목표 가치를 이룰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가는 능력과 관련이 되죠. 그래서 TCI 검사에서 우리가 기질 척도에 들어가는 것이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성격 척도에 들어가는 것이 자율성, 연대감, 자기 초월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기질의 자극 추구, 그다음에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이 네 가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격의 자율성, 연대감, 자기 초월 이렇게 들어가는 거 꼭 알아두세요. 21번 PAI 임상척도. 임상척도에는 신체적 호소, 불안 관련 장애, 우울. 네, 요 네 가지가 우리가 신경증적 척도로 들어가고요. 조증, 편집증, 조현병. 요것을 우리가 정신병적 척도에 들어가고요. 경계선적 특징, 반사회적 특징, 알코올 문제, 약물 문제. 이게 행동 문제 척도로 들어가죠. 임상척도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잖아요. 신경증적 척도, 정신병적 척도, 행동 문제 척도. 그래서 이렇게 11가지.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PAI에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치료 고려 척도 5개. 공격성, 자살 관련 스트레스, 비지지, 치료 거부. 대인관계 척도, 온정성, 지배성. 이렇게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번 한국판 아동용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K12C에 많이 검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동 청소년기의 사회적 적응, 정서나 행동 문제를 부모가 평가하는 거고요. 사회 능력 척도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사회성, 학업 수용, 총 사회 능력 척도가 들어가요. 이거 사회성과 학업 내용이 합쳐져서 이제 총 사회 능력 척도가 되겠죠. 그리고 문제 행동 증후군 척도에는 위축, 신체 불안, 우울, 사회적 미성숙, 사고 문제, 주의 집중, 비행 공격성, 내재와 외연화, 총 문제, 성 문제, 정서 불안형 이런 것들이 있다. 23번 투사 검사 중에 로샤 검사예요. 10장의 잉크 반점, 10장의 카드 중 5장은 무채색, 나머지 5장은 일부 유채색, 전체가 유채색, 전체 유채색이 8, 9, 10번 이게 전체 유채색이죠. 24번 투사적 검사의 장점, 독특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방어적 반응이 어렵고 솔직한 응답이 유도된다. 객관적 검사에 비해서 평가자에 따라서 결과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준다. 수검자의 풍부한 심리적 특성, 무의식적 요인이 반영된다. 25번 SCT 문장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정답이 없다. 그래서 수검자는 의식적인 검열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의 처음 생각을 작성하도록 하고요. 수검자 반응을 면담에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SCT는 이제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집단적 검사가 가능하죠. 원칙적으로 시간 제한은 없지만 생각을 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수검자의 언어 표현 능력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완성되지 못한 아동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게 이 SCT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기출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요약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